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영국에서 헨리 6세가 잉글랜드 국왕 겸 프랑스 국왕을 겸임하기로 하며 프랑스 내 친영파들은 수도 파리에서 프랑스 왕가의 샤를 7세를 내쫓아버리며 프랑스는 사실상 영국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샤를 7세는 중부지방 신홍성에서 항거 중이었죠. 영국군은 신홍성의 샤를 7세를 완전히 토벌하고자 향했고 신홍성 전에 오를레앙을 먼저 포위합니다. 오를레앙이 떨어지면 신홍성도 더 이상 가망이 없었죠. 오를레앙 성 안에서는 모든 공력을 끌어모아 항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를레앙 내부에는 식량과 군대의 사기가 다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이때 꾀지지한 시골 소녀가 샤를 7세를 찾아왔습니다. 잔다르크였습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 동레미에서 아주 독실한 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잔다르크가 13살 때 성 미카엘, 성녀 마르게리타, 성녀 카타리나가 나타나 프랑스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받았다고 하는데요. 잔다르크는 처음엔 거부하다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성녀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죠. 16살의 나이에 전장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잔다르크는 인근의 영주를 찾아가 신홍성의 샤를 7세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주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잔다르크를 반신반의했으나 잔다르크를 만나본 성직자들이 영주에게 잔다르크를 거듭 추천하자 영주는 잔다르크를 샤를 7세에게 보내주기로 하였죠. 그렇게 1429년 2월 잔다르크는 먼 길을 가로질러 샤를 7세가 있던 신홍성에 찾아왔습니다. 신의 음성을 듣고 오를레앙을 구원해보겠다는 잔다르크의 행동이 갸륵하긴 했으나 샤를 7세가 무작정 그녀를 믿을 수는 없었죠.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푸아티에로 보내 성직자들과 면담을 받게 했고 푸아티에의 성직자들도 모두 잔다르크의 신앙심에 감복했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의 공인도 있었으니 일단은 샤를 7세도 잔다르크를 기용해보려고 했죠. 샤를 7세는 잔다르크에게 갑옷과 깃대를 하사하고 샤를 7세는 오를레앙에 보낼 지원군을 꾸렸습니다. 한 번은 잔다르크가 성녀 카타리나 드 피에브라 성당의 바닥에 검이 하나 놓여있을 거라고 하여 열어보았더니 실제로 검이 하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검에는 5개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검을 성녀 카타리나의 검이라고 믿었으며 잔다르크는 자신의 검으로 삼았죠. 프랑스 지원군이 오를레앙 근처의 브라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중세시대 전쟁에서는 민간인 약탈이 자연스레 동반되기 마련인데 잔다르크는 병사들에게 민간인 약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병사들의 매춘 행위와 욕설을 내뱉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잔다르크는 병사들에게 우리의 부대는 신이 보낸 군대라며 작금의 전쟁은 신의 뜻을 이행하는 성전이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도록 하였죠. 엄격한 군율로 불만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병사들은 스스로를 신의 군대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사기를 불태웠습니다. 브라를 떠난 지 3일 후에 잔다르크의 군대가 오를레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장이라도 함락되어도 이상할 게 없던 오를레앙에 잔다르크가 들어오자마자 전세가 뒤바뀌었습니다. 오를레앙에 남은 군사들과 시민들도 잔다르크를 보며 그들이 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잔다르크는 강을 우회하여 은밀히 상륙한 후 강 건너의 영국군 배후를 급습했습니다. 잔다르크는 영국군의 화살에 목과 어깨에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깃발을 흩날리며 싸웠고 영국군은 강 위 다리로 도망쳤죠. 영국군은 항복하지 않고 다리 위에서 잔다르크와 싸우기로 했으나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강에 빠져 익사해버렸습니다.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에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성 밖으로 나가 남아있는 영국군과 전면전을 벌였고 결과는 프랑스군의 대승리였습니다. 5월 8일 영국군은 오를레앙의 포위를 풀고 후퇴하였고요. 프랑스인들은 잔다르크를 오를레앙의 성녀라고 추앙하며 그녀에게 열광했죠. 오를레앙 전투의 승리는 방어에 성공했을 뿐 아직 프랑스 전역엔 영국군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루아르 강을 넘어 프랑스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루아르 원정에 나섰고 12일 자흐고를, 16일 보정시를, 18일 멍시르 루아르를, 6월에는 파테를 탈환했습니다. 특히 파테 전투에서 프랑스군 전사자는 고작 100여 명이었지만 영국군 전사자는 2,500여 명이었죠. 파테 전투를 기점으로 프랑스군은 프랑스 중부지방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확립시켰습니다. 파테 전투 후 프랑스군이 포로로 잡은 영국군 병사들을 학살해버렸는데 영국군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잔다르크의 명령이 있었는지 잔다르크가 몰랐던 일이었는지는 설이 분분합니다. 파테 전투 후 잔다르크는 트루아와 랭스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랭스는 전통적으로 프랑스 국왕들이 대관식을 치른 곳으로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잔다르크는 랭스에서 샤를 7세와 함께 프랑스 국왕직을 영국의 헨리 6세에게 넘긴다는 내용을 부정하며 오직 샤를 7세만이 유일무이한 프랑스의 국왕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로 샤를 7세는 1429년 7월 랭스에서 대관식을 치렀죠. 샤를 7세의 대관식은 프랑스 전역에서 프랑스 해방을 원하던 프랑스인들에게 큰 정신적 힘이 되어주었죠. 프랑스인들의 민족의식이 고취되자 당황한 영국은 헨리 6세도 똑같이 파리에서 대관식을 거행했지만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파리의 시민들은 샤를 7세를 고대하고 있었죠. 샤를 7세도 확실하게 영국 세력을 프랑스에서 내쫓아버려야만 했고 이제 샤를 7세와 잔다르크의 목표는 파리였습니다.
잔다르크는 무턱대고 곧바로 파리로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파리 수복전 전에 프랑스 곳곳을 돌면서 샤를 7세가 복귀하였고 곧 프랑스가 해방하리란 것을 알리며 민심을 샤를 7세에게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랭스에 있던 샤를 7세는 잔다르크에게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지시키며 파리에 있던 부르고뉴파 영주민 귀족들과 평화협상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전쟁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샤를 7세는 프랑스 민중들이 본인을 지지하는지 잔다르크에게 의지하는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잔다르크는 성녀의 아이콘으로 본인을 브랜딩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년 전쟁의 성전으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프랑스 민중들은 잔다르크에게 더 기대는 경향이 컸습니다. 파리의 부르고뉴파가 평화협상에 임했던 건 영국으로부터 지원군을 받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샤를 7세는 잔다르크보다 본인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어떻게든 전쟁이 아닌 본인의 방식으로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죠. 여기에 파리의 부르고뉴 공작 선량공 필립이 샤를 7세와 잔다르크를 이간질했습니다. 부르고뉴 공작 선량공 필립은 샤를 7세가 잔다르크를 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잔다르크를 성녀라는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선량공 필립은 잔다르크가 사실은 마녀이며 사탄의 낌에 넘어간 여자라고 선동했죠. 파리 대학의 신학부에서조차 출처 없는 이 소녀를 인정할 수 없었고 역시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아갔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영국군의 지원을 받은 선량공 필립은 1430년 5월 콩피에뉴를 포위하면서 다시 전쟁이 터졌습니다. 잔다르크는 콩피에뉴를 구원하러 가지만 룩셈부르크 백작의 매복에 걸려 체포되고 말았죠. 선량공 필립은 잔다르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처형해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잔다르크의 죽음이 프랑스 민심을 움직여 샤를 7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몸값을 받고 잔다르크를 샤를 7세에게 보내주자니 샤를 7세가 몸값을 지불할 용의가 없었고요. 1430년 12월 잔다르크는 영국군이 지키는 루앙성으로 옮겨갔습니다. 루앙성에서 잔다르크는 쇠사슬에 묶인 채 영국군으로부터 각종 희롱과 모욕을 들어야 했다죠. 무려 70여 명의 재판단이 꾸려져 잔다르크의 2단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70명 모두 목적은 동일했죠. 그들의 목적은 잔다르크를 마녀로 만드는 거. 재판관들은 배움이 부족한 잔다르크의 허점을 노려 신학적 지식을 동원해 잔다르크를 압박했습니다. 잔다르크의 고향과 그녀가 거쳐갔던 도시에 사람들을 파견해 아주 작은 소문이더라도 안 좋은 소문을 수색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무의미한 일들이었죠. 공개 재판이었던 첫 재판에서 똑똑한 재판관들이 쩔쩔매자 다음 재판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매우 모질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에도 잔다르크는 스스로에게 당당하였죠. 루앙의 시민들조차 이 재판의 부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루앙뿐만 아니라 잔다르크에게 의심을 품던 도시에서조차 불합리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정 여론이 만들어졌죠. 그럴수록 재판관들은 더더욱 잔다르크를 압박했습니다. 재판은 약 5개월간 진행됐고요. 신학으로는 도저히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아갈 수가 없던 재판관들은 최종적으로 12가지 죄목을 씌웠는데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죄목이 여자의 몸으로 머리를 짧게 하고 갑옷을 입는 남장을 했다는 것이었죠. 잔다르크는 루앙성에 갇혀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지속되는 압박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 잔다르크는 모든 죄를 인정하였죠. 본인이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말이죠. 잔다르크의 자백과 고해에 파리대학 신학부와 재판관들은 사형을 면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건만 어느 날 몸도 마음도 정신도 지칠 대로 지친 잔다르크가 남자 옷을 입고 있었던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잔다르크가 대체 왜 남자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잔다르크에게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강제로 잔다르크에게 남자 옷을 입혔다는 설, 워낙에 남자 영국 병사들에게 성적 괴롭힘을 받아 남자인 척 행세하려고 했다는 설, 성녀로서 동정을 지키기 위해 남자 옷을 입었다는 설 등등이 있죠. 이후에서야 뭐가 됐든 남자 옷을 잔다르크에 대해 그녀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화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431년 5월 30일 잔다르크의 화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마녀로 몰려 화형당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먼저 목숨을 끊어놓고 시체를 불에 태우는 방식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잔다르크에 한해서 산채로 불 위에 올렸죠. 가급적 더 큰 고통을 주겠다며 처음에는 약한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옷을 먼저 전부 불태우고자 했던 건데 잔다르크에게 마지막 모욕을 주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며 잔다르크의 나체를 보며 성녀가 아닌 평범한 인간임을 보이고 싶었던 거죠. 잔다르크 사후 그녀의 몸을 여러 번 불태운 뒤 가루가 된 유골을 센 강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녀의 나이 19살이었죠. 잔다르크의 재판이 시작되고 화형당하기까지 5개월간 샤를 7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샤를 7세는 설마 잔다르크를 죽일 줄은 몰랐다라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했죠. 샤를 7세는 잔다르크 없이 본인만의 힘으로 영국과 다시 싸우기로 합니다. 비록 잔다르크를 제거한 영국과 친영국 성향의 부르고뉴파 프랑스 귀족들이었지만 이미 잔다르크가 전세를 역전시키고 프랑스 영토 상당수를 탈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전쟁이 길어지면서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의 사정은 점차 나빠져만 갔습니다. 결국 전세를 역전시킬 자신이 없던 부르고뉴파는 샤를 7세에게 항복하여 샤를 7세는 분열되어 있던 프랑스 왕국 조정을 통합해냅니다. 1435년 샤를 7세는 마침내 파리로 돌아오죠. 영국의 헨리 6세도 프랑스 내 영국령 상당수를 프랑스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인 허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물론 이는 영국 내에서 자존심을 굽히는 행위라며 불만이 많았죠. 영국에서 헨리 6세의 정치적 입지가 계속 불안정하다고 본 샤를 7세는 이때야말로 전쟁을 끝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금 개혁을 통해 국가 세수를 확보한 샤를 7세는 군대를 재소집했는데 기존의 용병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프랑스인들을 군대로 삼는 대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때 샤를 7세가 획기적인 부대를 또 하나 신설하니 바로 포병부대였죠. 물론 일찌감치 화약이 유럽에 전래되어 화약 무기들이 조금씩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포병이라는 독립된 병과를 만든 건 프랑스가 최초였습니다. 샤를 7세는 장비로 가스파르 비로 형제를 고용해 포병 사령관으로 삼고 아직 영국령이었던 노르망디를 포함한 북쪽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1449년 샤를 7세는 잔다르크가 허용당했던 루앙을 함락시켰습니다. 영국 본국에서 지원군을 보내주기는 했지만 1450년 4월 포르미니 전투에서 포병 부대를 내세운 프랑스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때 대포가 추후 등장하는 근대의 대포 정도로 살상력이 막강하지도 않았고 명중률도 높지는 않았지만 영국군의 주력인 궁병부대를 무력화시키기에는 충분했죠. 1450년 6월 캉을 함락하면서 노르망디 전역을 프랑스가 수복했고 1451년 가스코뉴를 정복했으며 같은 해 보르도의 영주도 프랑스군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453년 카스티영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영국군을 상대로 프랑스가 승리하여 보르도 지방이 완전히 프랑스령이 되었고 이로써 백년 전쟁은 최종적으로 프랑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백년 전쟁은 프랑스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프랑스는 백년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 왕국이 반반 나누어 다스리는 형태였고 백년 전쟁 결과 프랑스는 전쟁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영토와 거의 흡사한 형태의 프랑스 모습이 갖추어진 거죠. 프랑스라는 민족 의식이 비로소 확립되었던 겁니다. 아울러 샤를 7세를 통해 국왕의 상징성이 더 중요해졌으며 반대로 봉건귀족의 세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국왕의 권력이 크게 신장하였죠. 특히나 샤를 7세가 포병부대를 비롯해 용병 의존도를 줄이고 상비군의 기초를 닦으면서 훗날 등장하게 될 근대국가 직전에 과도기적 국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비군을 조직하여 더 이상 프랑스의 국왕은 대영주들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정기 세수로 인해 국왕은 이제 어느 정도 봉건 영주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었죠. 기사들의 중세식 중부장 기병 전술이 무력화되었고 근대적 전쟁 방식이 시작하기도 했고요. 아울러 백년 전쟁 중간에 일어났던 흑사병 역시 서양 중세의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다 보니 농노들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노는 땅들도 많아지니 농노들이 받는 임금은 오르고 소장료가 줄어들면서 농노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 점점 서양 중세 시대를 뒷받침했던 경제체제인 장원제가 붕괴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백년 전쟁은 프랑스 국가의 형성과 유럽 중세 말기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샤를 7세 이후로도 프랑스 왕국의 국왕들은 각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높여갔습니다. 여기에 교황청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기존 가톨릭 교회의 부패함은 더 심해지는 상황,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16세기경엔 신교가 창시되는 종교개혁의 바람이 붑니다. 이제부터 근세의 시대의 시작이었죠. 이젠 명실상부 유럽의 강대국으로 거듭난 프랑스 왕국.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프랑스 왕국은 이번엔 이탈리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과 여러 번 이탈리아 전쟁을 벌였습니다. 비록 프랑스가 결과적으로는 패배하긴 했지만 이탈리아 전쟁 동안 프랑스와 1세를 비롯한 프랑스의 군주들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 학자, 건축가들을 프랑스로 초청하였고 이 예술가들은 프랑스에서 중세적 유산과 고대적 요소의 뛰어난 종합을 이룩하여 프랑스 건축 양식을 피웠습니다. 이때부터 문화와 예술의 국가로 프랑스가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좋아하는 취미, 그리고 새로운 예술을 통해 프랑스 왕권의 위대함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프랑스와 1세는 인문주의자, 음악가, 시인을 보호하고 1530년 왕립 독서회를 조직하기도 하여 프랑스의 문학도 황금기를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최대의 서정시인 롱사르의 카산드라의 사랑과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 우아하고 감동적인 독창적 문체를 발현했고요. 이 외에도 프랑스의 여러 예술가, 작가, 귀족들도 이탈리아의 문화에 취해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프랑스 예술의 황금기를 전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예술국가로서 프랑스의 역사를 변모시킨 프랑스 왕국 발루아 왕조의 9대왕 프랑스와 1세, 그의 며느리가 있었으니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에서 시집을 얻던 카트린 데 메디치였습니다. 희대의 쌍년으로 유명한 여인이죠. 그녀가 결혼한 남편이 프랑스와 1세의 뒤를 이어 프랑스 왕국 발루아 왕조의 10대 왕이 된 앙리 2세였습니다. 1559년 앙리 2세가 마상 시합 도중 치명상을 입고 갑작스레 사망하자 카트린 데 메디치가 정치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럽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신교와 구교 간 대립이 치열할 무렵이었습니다.
신교의 바람은 프랑스에도 들어왔지만 교황청과 한때 신경전을 벌였던 역사를 가진 프랑스인 만큼 신교를 딱히 탄압하진 않았습니다. 프랑스 왕국 조정은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었죠. 중립을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간 다툼이 프랑스 왕국 정치 싸움과 결부되어 버리는데, 카트린의 남편 앙리 2세 사후 프랑스와 2세가 즉위했는데, 프랑스와 2세 치세기의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던 게 국교 가톨릭을 신봉하던 기지 가문이었습니다. 여기에 1560년 불과 몇 달 만에 허약한 체질의 프랑스와 2세가 죽자 카트린 대 메디치는 샤를 9세를 옹립하고 섭정을 선언합니다. 카트린 대 메디치는 아무래도 여자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가톨릭 귀족 세력이었던 기지 가문과 처음에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가문이었던 기지 가문의 기지공 프랑스와가 1562년 프랑스 내 신교도들을 학살하는 바시 학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내 신교도들, 프로테스탄티즘 칼뱅파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이 바시 학살 사건으로 분노한 위그노들이 모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내전을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죠. 기지 가문과 결탁했던 카트린 대 메디치 입장에서는 괜히 기지 가문 때문에 내전이 벌어지니 기지 가문을 점차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위그노 전쟁의 승자는 위그노였습니다. 위그노의 지도자 콜리니 제독이 프랑스 정부군을 깨 부숴버렸죠. 1570년 섭정자였던 카트린 대 메디치는 베르뱅 조약을 체결하여 신교를 어느 정도 국가가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위그노 전쟁을 일단락합니다. 그 후 위그노를 이끌던 콜리니 제독은 샤를 9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니 카트린 대 메디치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었고, 국교 가톨릭을 신봉하던 기지 가문은 카트린에게로 가서 이대로 둘 거냐며 카트린을 부추겼죠. 심지어 국왕이었던 샤를 9세도 위그노 신교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교를 이끌던 콜리니는 스페인 전쟁까지 감행하겠다고 선언하자 1572년 카트린과 기지 가문은 콜리니 제독을 암살해버리죠. 콜리니 제독 암살을 계기로 그간 위그노에 대한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던 국교 프랑스인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극단적 국교 신봉자들은 하얀 십자가가 달린 모자와 X자형의 하얀 스카프를 쓰고 다니며 신교도들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브르 근처에서 200여 명의 귀족들이 살해되었고요. 2700명가량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남녀, 심지어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했죠. 이 학살은 지방으로까지 번집니다. 지방의 경우 총 사망자 수는 27,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때의 학살 사건이 바르톨로메오 축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사건에 카트린 대 메디치가 과연 연루가 되어 있었는지, 그녀가 배후였는지, 아니면 그녀도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였는지는 아직 설만분분합니다. 확실한 건 카트린 대 메디치가 이 학살 사건을 묵인히 방조한 건 맞다는 것이며, 학살을 주도하진 않았더라도 의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 이 학살 사건의 계기를 마련한 건 콜리니 제독 암살 사건이었던지라 카트린 대 메디치는 서양사에서 대표적인 악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학살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묵인 및 방조한 것만으로 악녀를 평가하는 건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게 학계의 평가이지만, 일반적으로 카트린 대 메디치 이미지는 완전한 악녀죠.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로 위그노 신교도들을 박멸하기는커녕 프랑스는 위그노들이 더 단결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1574년 프랑스의 국왕 샤를 9세가 죽고 그의 동생 앙리 3세가 즉위하였습니다. 앙리 3세의 치세는 분열의 시대였는데 국가재정은 고갈되고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였으며 구교도와 신교도 귀족들의 대립으로 프랑스 왕권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승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국교 가톨릭 가문의 기스 가문이 1588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기스 가문은 파리를 점령하고 국왕 앙리 3세는 겨우 도망갔죠. 도망쳐있던 앙리 3세는 기지 가문을 이끌던 기지공 프랑스와에게 은밀히 만나고 싶다고 전한 뒤 기지공이 당도하자 그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기지공작의 암살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했고 고전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앙리 3세가 기즈 가문을 박살냈다고 해서 위그노를 지지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앙리 3세는 국교 가톨릭과 신교 위그노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죠. 하지만 중립이라는 건 언제나 극단적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겐 적으로 간주될 뿐이죠. 앙리 3세의 중립은 국교 쪽이나 신교 쪽이나 오히려 더 광신적인 분위기를 만들 뿐이었고 1589년 결국 극단적 가톨릭 수도승이었던 도미니크 수사회의 자크 클레망이 앙리 3세를 암살했습니다. 수도승 신분 덕에 의심을 덜 받아 왕의 천막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은닉한 담거음으로 앙리 3세를 찔렀죠. 앙리 3세는 즉사하진 않았지만 하루 후 바로 사망합니다. 그렇다면 앙리 3세의 어머니이자 프랑스 역사 희대의 악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카트린 데 메디치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녀 역시 앙리 3세와 함께 파리를 탈출했으나 이맘때쯤 카트린은 건강이 악화되어 정치에 나설 수 없는 몸이었고 앙리 3세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임종시 앙리 3세는 그의 조카뻘이었던 앙리 드 나바르를 후계자로 삼았고 앙리 드 나바르가 앙리 4세를 즉위하였습니다. 앙리 3세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앙리 드 나바르는 비록 앙리 3세와 친척 관계이긴 했지만 발루아 왕조의 직계가 아닌 옛 카페 왕조의 반계로 그의 가문은 일찌감치 부르봉이란 이름의 가문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앙리 4세가 즉위하면서 발루아 직계는 끝나버렸고 부르봉 가문이 왕가가 되면서 부르봉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카페 왕조, 발루아 왕조에 이은 프랑스 왕국의
세 번째 왕조였죠. 발로아 왕조도 더 들어가면 더 나뉘긴 하는데 큰 틀에서 도식화했을 때 프랑스 왕국은 카페 왕조, 발로아 왕조, 부르봉 왕조 이렇게 나누죠. 프랑스 역사에서 또 한 명 꼭 알아야 하는 국왕이 부르봉 왕조를 시작한 앙리 4세입니다. 앙리 4세는 기존의 프랑스 국왕들과 달리 위그노 신교 신자였습니다. 앙리 4세가 등극한 직후 프랑스의 상황은 심각했는데 위그노 전쟁으로부터 왕실 간의 잦은 암살, 귀족들의 쿠데타 등 전란에 의해 국토가 황폐해지고 민생은 말 그대로 도탄에 빠져 있었으며 전염병까지 돌면서 거리 곳곳이 시체 썩는 냄새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 그간 많은 신교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이탈했는데 위그노들이 믿던 신교, 즉 프로테스탄티즘 칼뱅파들은 주로 돈 많은 상인 계층들이 신봉했습니다. 이런 상인 계층이 프랑스를 이탈해버리니 프랑스의 경제에도 타격이 컸죠. 앙리 4세는 1589년 낭트 칙령을 반포합니다. 신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 및 공직 취임권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신교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슐리공을 재무장관에 임명하여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합니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국고의 회복을 위해 긴축정책, 화폐개혁 등을 시행하고 병작과 목축업을 프랑스의 두 젖줄이라 부르짖으며 농촌 재건에 진력했습니다. 황무지 개발을 장려하고요. 아울러 농산물을 원활히 운반할 수 있도록 도로, 교량 그리고 운하들을 개설했죠. 부역에 관한 법규를 제정, 가축 압류를 제한하고 농민에 대한 세금의 압박을 경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견직물, 유리, 그릇, 레이스, 융단 등의 공업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늦게나마 신항로 무역 및 신대륙에도 사업을 확장하여 앙리 4세는 1608년 캐나다의 퀘벡에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재무장관이었던 슐리는 앙리 4세에게 기존 봉건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대신 상공인 계층, 이른바 부르주아 세력들을 키우자면 적극 건의했습니다. 앙리 4세는 부르주아 계층을 관료계로 진출시키고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공명첩도 발행을 했는데 대신 관직 가격의 60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규정을 공포하여 왕정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앙리 4세는 프랑스 내 지방 분권에 되어 있던 프랑스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시켜 왕권 밑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절대왕정의 이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610년 앙리 4세는 자객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암살자는 광신적인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 뒤에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앙리 4세가 워낙 귀족들의 힘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강행하다 보니까 이 앙리 4세에게 불만을 품은 귀족들도 많았기 때문에 배후설이 언제나 거론되지만 완벽하게 밝혀진 건 없죠. 앙리 4세 피살 이후 그의 아들 루이 13세가 9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고 그의 어머니 마리드 메디치가 섭정을 맡았습니다. 마리드 메디치는 섭정을 하면서 앙리 4세가 지난 12년간 쌓아놓은 업적을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앙리 4세의 측근들을 모조리 실각시키고 그녀의 내연남이었던 콘치니를 중용하였는데 대단한 색광으로 알려져 있던 콘치니는 군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원수로 승진되어 기존의 앙리 4세와 슐리 재무장관이 축적한 국고를 탕진해버렸습니다. 루이 13세, 그의 어머니 마리드 메디치, 그녀의 내연남 콘치니의 관계는 우리 고려사에서 목종 천추태후 김치향 의 관계와 유사했습니다. 루이 13세도 목종처럼 어머니의 바람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강박관념과 콘치니에 대한 증오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종인 강조를 불러들여 천추태후와 김치향을 모두 내치죠. 비슷하게 성년이 된 루이 13세는 측근들과 손을 잡더니 콘치니 일파를 숙청했으며 어머니 마리데 메디치는 블루아성에 유폐시켰습니다. 이후 루이 13세는 다시금 국정 정상화를 단행했는데 아버지 앙리 4세에게 슐리공이 있었다면 루이 13세에게는 리슐리의 공이 있었습니다. 루이 13세는 처음에 리슐리에를 경계하고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으나 곧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둘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성립됩니다. 루이 13세와 리슐리에는 대내적으로는 종교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봉건 귀족들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대외적으로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럽 팽창주의에 맞서는 것을 국정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1629년 루이 13세와 리슐리에는 알레스 왕령을 통해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겠으나 모든 정치적 군사적 특권을 박탈시켰고 동시에 반항적인 봉건 귀족들을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신분별 중립기호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회를 만들고자 귀족이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평민이 귀족 자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거나 왕에게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는데 사법권을 강화하고 지방관제를 실시하여 국왕 직할 행정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해외 무역 투자가 장려되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과의 국제 상업 전쟁에 뛰어들었죠. 문화적으로도 진흥 정책에 앞장섰는데 프랑스 최초의 신문 라 가제트지를 지원하였고 1635년 아카데미 프랑스지를 창설하여 불어의 개량과 순화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루이 13세 7세 때가 딱 신성 로마 제국에서 30년 전쟁이 발발할 때였습니다. 30년 전쟁 개전 초기만 해도 루이 13세는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루이 13세가 특히 지향하는 종교가 없었고 말씀드렸다시피 루이 13세가 원했던 건 프랑스 내 구교와 신교 간 힘의 균형이었지 어느 한쪽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입장은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오래도록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한 주도권 경쟁에서부터 양국이 서로 팽창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신경 쓰이는 존재가 서로였죠.
제국이었죠. 신성 로마 제국은 30년 전쟁에서 국교를 이끌던 국가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을 견제하고자 프랑스의 루이 13세는 그간 신성 로마 제국 내 신교군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죠. 리슐리의 추기경은 루이 13세에게 국익은 종교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성 로마 제국의 패권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트리자고 강하게 주장했으며, 설득된 루이 13세는 1635년부터 30년 전쟁에 직접 참전하죠. 더군다나 프랑스 왼쪽 아래에서 프랑스를 위협하던 스페인도 신성 로마 제국과 함께 국교측이었기 때문에 30년 전쟁에 참전하여 승리한다면 프랑스는 좌우에서 압박해오는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었죠. 프랑스군은 초기에 패배와 고전을 겪었지만 막대한 재정과 동맹망을 통해 전세를 서서히 뒤집어갔습니다. 전쟁 막바지에는 프랑스군이 라인강과 알자스 지방을 장악하고 스페인형 네덜란드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했죠. 1648년 30년 전쟁은 결국 신교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30년 전쟁 이후 유럽 사회의 정세를 재편했다고 알려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프랑스는 알자스 지역을 일부 얻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도 신교가 보장됨에 따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가 합스부르크의 권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고, 프랑스의 패권은 루이 13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루이 14세 때 폭발하며 절대 왕정으로 발현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